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일제가 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시기,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1910년 8월에 한일 병합이 됐으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 30년대부터 해방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조선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조선이 이제 그리고 오늘이 광복절이네요. 8월 15일 광복절에 지금 1910년대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일제 식민지가 이제 되고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본에 이제 무역하면서 뭐 귀족이나 후작이 돼가지고 친일파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하나 생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일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서 뭐 국권을 회복해보겠다라고 떠난 그런 독립운동가 들이 있고, 또는 뭐 일제 치하의 조선에서는 살기 싫다고 떠난 국민들, 그러니까 조선을 떠난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 고향이 여기에 있으니까, 또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또는 떠날 여력조차 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서 일제의 탄압을 그대로 받아낸 그런 부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1910년대를 공부하다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슬프고 그래요. 물론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험 준비하면서 그냥 외울 게 많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하여튼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1910년대에 이제 시작하니까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보죠. 아무튼 그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이 친일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부류들은 소수에 불과했죠. 친일파들.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많았겠어? 아니지. 처음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나중에 이제 30년대 들어서는, 그때는 이제 조선에서 태어났어도 태어나자마자 뭐 일본어를 쓰고 일본 사람들 속에서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1910년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들, 조선을 떠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 간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죠. 간도 땅으로 엄청나게 이주를 합니다. 1910년도에 간도 인구가 그때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8년쯤 지나서 1918년에는 간도에 조선인들이 60만 명이 거기다 삽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간도로 이주를 해요. 60만 명이면은 지금 현대 기준으로 따졌어도 큰 도시죠. 엄청 큰 대도시 인구가 60만 명 이상 되잖아요. 서간도, 북간도 하여튼 뭐 골고루 떠납니다. 하와이로도 떠나고 하여튼 많이들 조선 땅에서 벗어납니다. 왜 벗어났을까? 왜 수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조국 땅을 버리고 떠났을까? 그 이유를 공부하는 게 바로 1910년대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또는 나라를 버리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국, 멕시코로 떠났어.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들이 떠난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걸 배우는 게 바로 1910년대입니다. 핵심을 아시겠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왜 우리 조상님들이 나라를 떠났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리가 1910년대를 표현할 때 무단통치, 공포통치, 또 폭력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단, 공포, 폭력, 이거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무서운 정치를 주도적으로 한 기관이 있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조선총독부가 생깁니다. 조선총독부 설치령을 일단 공포를 하고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지는데, 어디에 만들어지냐? 이놈들이 경복궁 안에다가 총독부를 만듭니다. 경복궁 안에다가 총독부를 딱하니 만듭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광화문 그 광장 가면 되게 예쁘죠. 아름답죠. 그 광장 입구부터 해서 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동상도 있고 이쁘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김영삼 정권 때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면서 그때서야 철거가 돼요. 1995년, 그러니까 저 고3 때 그때가 돼서야 철거가 됩니다. 1910년부터 1995년까지 몇 년이야? 95, 10년, 하여튼 80년이 넘게 경복궁 안에 총독부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흉하죠. 진짜 보기 흉하죠. 저게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려고 그냥 경복궁을 막아버린 거야. 엊그제 그 한능검 시험에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사료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조선 총독부. 정말 아주 잘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극찬하고 싶은 그 김영삼 정권의 그 업적으로 저는 근용실명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이 두 업적은 정말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용실명제도 훌륭하죠. 이게 은행거래, 지금 금융거래 할 때는 지금 무조건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무조건 실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민증 까고 자기인 게 확인이 돼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근용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막 가명으로 하고 막 무기명으로 하고 그래서 소득도 안 잡혀 소득 막 안 잡혀가지고 탈세가 만연했죠. 검은 돈 그런 지하에서 흘러가는 돈 검은 돈 미친 듯이 은행에서 그냥 대놓고 거래가 됐어요. 아주 잘한 거예요. 금융실명제는 정말 잘한 겁니다. 그거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완전 범죄 도시야. 그리고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그 하나회 군대 그 하나회 척결하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하고 아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에 대한 뭐 반성 또 뭐 고위직에 있었다고 해서 지난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본보기를 보여준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 김영삼이었어요.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물론 뭐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현대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딴 길로 또 샜네. 아무튼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집니다. 1910년대 초대 총독의 이름이 데라우치 마사다케였습니다. 데라우치 마사다케. 우리 가끔씩 그 근대사 배경 그 영화 보면은 데라우치 총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화 암살에서도 나오고 밀정에서도 등장하고 하여튼 근대 이 독립운동 그런 관련 영화에서는 데라우치 총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이 암살에서는 이정재가 얘기하죠. 성대모사의 이 암살에서 이정재가 그 마지막 재판 받을 때 그 하잖아요. 뭐 1912년 뭐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막 이거 하잖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뭐 여긴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 그런 대사들도 근대사 공부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 대사도 이제 잘 곱씹어 보면 역사를 알 수 있다니까. 1912년 무단통치 시대잖아. 조선 총독부 일대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2년 그 상하이 황포탄에서 한 발 맞았대. 그 상하이 황포탄 의거라고 의열단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황포탄 의거라고. 의열단이 20년대 활동했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또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한 발 맞았대. 그게 이제 21년도에 그 자유시 참변 나고 그쪽 하바로프스크가 그 러시아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일대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이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계속 딴 얘기하네. 아무튼 총독 밑에 총감이 있었습니다. 총독 밑에 총감이 있었어. 정무총감, 경무총감, 다 일본 놈들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 고위직들이 다 일본 사람으로 바뀝니다. 군수, 도지사, 이런 고위직들 다 일본 사람으로 바뀌고 조선 사람들은 다 하위직, 말단직 임명시키고 잡일 그런 거 시켜요. 그리고 이때도 중추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우리 중추원 기억나죠? 공부 한번 했었죠. 독립협회 할 때 한번 나왔었잖아요. 중추원. 그때 중추원 관절을 뭐 반포하고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다. 독립협회가. 그런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910년대의 중추원은 내용이 완전 다른 기관입니다. 이때의 중추원은 이 친일파 귀족들이 그냥 월급 받아먹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1910년대가 되고 나서 친일파들한테 그 일제가 귀족 신분을 막 줍니다. 뭐 그런 거 백작, 뭐 자작, 후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작 이런 거. 귀족 신분을 막 내려줘요. 이완용, 박영효 막 이런 놈들 친일파 애들을 다 그 중추원에 앉혀놓습니다. 뭐 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그 일제 식민 통치에 조선인들이 참여한다. 그런 명분을 주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중추원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헌병경찰제도. 헌병경찰제도. 헌병들이 칼을 차고 돌아다닙니다. 1910년대. 그리고 그 헌병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악법들이 제정이 돼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헌병경찰제도도 시험에 나오고 그 헌병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악법들이 시험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옛날에 유신 독재 시절 그 우리 각하 욕하면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죠. 긴급조치 막 하고 그때 뭐 불온한 연설, 뭐 불온 도서들 그런 것들을 뭐 반포하거나 낭독하거나 윗사람들을 욕하거나 뭐 큰 소리로 읽거나 하면 처벌이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시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뭐 연날리기, 돌 던지기, 투석놀이라고 하죠. 옛날엔 투석 돌 던지기 놀이도 했었다고요. 그리고 연날리기 그런 걸 해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이 경찰범 처벌 규칙 때문에 5만 명이 잡혀가고 1918년쯤에는 거의 한 15만 명 정도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가서 처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직결처분권이라고 있습니다. 직결처분권. 범죄 직결례라고 하는 법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류, 태형, 벌금 그러니까 이런 형량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헌병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직결처분권이야. 원래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지?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런 절차들이 원래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에서는 직결처분권이라는 이게 있어가지고 헌병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냅다 방망이 갖다 때리고 칼로 베버리고 총으로 쏴버리고 합니다. 헌병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 찾아가서 돈 찾아서 가져가요. 벌금형 제 벌금이야. 그러면 바로 집에 찾아가고 돈 낼 만한 거 다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래도 돼요. 왜? 직결처분권이 있으니까. 그냥 헌병이 냅다 가지고 때리는 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조선 태형령에 있습니다. 조선 태형령. 그래, 태형 뭔지 알아. 맞는 거잖아요.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근데 태형령 앞에 조선자가 들어가. 조선 태형령이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조선 사람만 뒤지게 맞는 겁니다. 태형이 뭐야? 때리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원래 드라마는 안 보지만, 그, 악마 판사인가? 거기 보니까, 거기 태형이 잠깐 등장, 그 짤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태형이 등장하더만요. 이 조선 태형령 그 법을 제정할 때는, 항상 그 법을 제정하는 그 이유를 쓰잖아요. 그 조선 태형령 법 제정 이유가 뭐냐면, 조선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봤자 아무 고통을 줄 수 없다. 그런 형벌은 이 태형의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법 제정 이후에. 이게 뭔 얘기야? 조선 놈들은 두드러 맞아야 말을 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맞았어요. 무조건 맞았습니다. 집 앞에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 맞았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저기 학교 뒷산에서 나무꾼이었으니까 아버지 직업이 나무꾼이야. 그래서 나무하러 학교에 갔어. 나무하러 갔다가 그냥 수십 대 맞고 삐떡 대갖고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게 조선 태형령의 실체예요. 그리고 그 맨 끝에다가 쇳덩어리 납덩어리 박아놔가지고 이거 한 두세 대 맞으면 살점 파이고 다 죽어나갑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형량이 한 40대 정해졌어. 그럼 때리다가 기절할 거 아니야. 한 5대 6대 맞으면 기절하거든요. 그러면은 3일 후에 다시 나와서 남은 36대를 또 다시 맞아야 됩니다. 40대를 다 맞아야 돼. 정말 처참하고 뭐라고 해야 돼. 원시적이고 진짜 이 끔찍한 형벌이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그래서 떠난 거예요. 간도로, 연해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그래서 떠난 겁니다. 무서워서 못 살아 이거.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입니다. 헌병들, 순사들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공공기관 그냥 공무원들이 제복 입고 있고 칼 차고 있고 우리 그 학교 선생님들도 허리에 그 긴 그 장검 칼을 차고 애들을 가르칩니다. 또 조선인들 또 쥐잡듯이 잡았겠지. 차별했겠지. 또 조선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차별을 당연히 했겠죠. 저도 만약에 내가 그 당시를 살았고 만약 내 자식이 또 내 가족이 그런 위험한 차별받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면 저 같았어도 조선을 떠났을 것 같아요. 나 같았어도 그냥 살림살이 몇 개 짊어지고 간도 땅으로 떠났을 것 같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아무튼 이런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1910년대가. 근데 뭐 단순히 이렇게 무서워서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떠났느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게 또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게 바로 1910년대의 토지조사 사업을 봐야 됩니다. 일제가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뭐 명분은 항상 그럴듯하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아유 훌륭하죠. 또 지세가 뭐야? 세금을 공정하게 걷겠다. 그런 명분이야. 아주 좋지.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일제는 이 땅을 가져가려고 조선 땅을 이제 야금야금 먹으려고 1900년대부터 사실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우리 그 대한시설강령 기억나시죠? 대한시설강령에서 뭐 척식을 실시해서 토지를 뭐 점유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1906년에 그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을 만듭니다. 이게 땅이나 그 집을 매매하거나 빌리거나 교환할 때 그럴 때는 뭐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런 제도가 일단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08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척식이 무슨 뜻일까요? 뭐 동양이고 척식 말 그대로요. 식민지를 개척한다. 그런 뜻이에요. 척식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얘기해볼게요. 그냥. 아무튼 일단은 그 토지조사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토지를 일단 조사합니다. 조선의 모든 토지들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지조사령이 공포가 되고 한 일이 토지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명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이제 조선 농민들아,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니들이 토지를 소유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몇 월 며칠까지 읍사무소, 그리고 면사무소 그런 데 가서 신고를 해라. 신고를 그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땅은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봐서 나라에서 가져가서 관리를 할 거다. 라고 공지를 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러니까 기한부 신고제로 토지 소유를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그 토지는 나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농민들은 지금까지 그런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그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여기서부터 저짝까지니까 그거 그냥 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농사 지은 거야. 소유권이라는 그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지? 들어보도 못했어. 그리고 소장농들도 그냥 지주한테서 그냥 땅 몇 떼기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 조선인 지주들도 마찬가지였어. 잘 몰라. 그리고 이거 내 땅인데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가져가겠어? 이런 좀 아니란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그 기한 내에 안 하니까 정말 뺏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땅을 뺏깁니다. 그리고 그 신고 기간도 엄청나게 짧았어요. 근데 신고 절차는 또 겁나게 복잡해. 농사 짓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준비해서 신고하냐 이거지. 정말 많은 땅을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명 동척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동척이 가져갑니다. 신고가 안 된 땅, 또 그 왕실 소유의 땅, 또는 뭐 이제 관청 소유로 돼 있는 땅, 그냥 국유지라고 돼 있는 땅, 그리고 신고가 안 된 땅, 하여튼 엄청난 땅을 동척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그 땅을 누구한테 줘?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들한테, 조선으로 이제 일본인 농민들을 이주시킨다라는 것도 대한시설강령이 있었잖아요.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들한테 아주 싼 값에 이제 분양을 합니다. 소작농들? 아니 더 이상 소작도 아니야. 아예 농사지을 땅이 사라졌어. 경작권이 사라진 거야. 아예 소작이 아니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져서 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산속에 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산 들어가고 그냥 감자라도 심어갖고 뭐 하여튼 감자도 감지덕지지. 하여튼 거기를 개척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일본인 대지주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일본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땅 주인이래. 그래서 일본인 그 지주 밑에서 이제 영세 소작이 놈이 살아갑니다. 소작료도 겁나게 올라버려. 왜 올라? 왜 그러냐면 그 소유권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소작료가 올려도 소작료를 겁나게 올려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소작해서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거의 60%를 지주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도 소작농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우리 농민들이 곡소리가 납니다.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떠나자. 서간도로 가자. 북간도로. 야 멕시코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애니깽에서 일하면 돈 많이 나오는데 야 미국 그 하와이로 가면 팔자 핀다더라. 떠납니다. 그래서 1918년에 간도 인구가 60만 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아직 한글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던 이 농민들이 그때 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글자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 신고하라고 고지서 날라가도 그게 뭔 글자인지 몰라서 신고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서워서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1910년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까지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시험 잘 나오는 게 회사령이죠. 회사령. 1910년에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조선에서 회사를 세울 때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일제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지 정지하거나 폐쇄하거나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인들 회사를 설립하게 허가를 잘 해줬을까? 안 해줬지. 안 봐도 뻔하죠. 이제 뭐 안 들어도 뻔하잖아. 잘 해줬겠어? 안 해줬지. 회사령을 공포하고 나서 1910년에 공포하고 나서 1911년에 그 조선인 회사가 27개가 허가가 됩니다. 근데 일본인 회사는 102개가 허가가 돼요. 거의 3배 넘게 차이가 나죠. 그거를 이제 1910년대 쭉 통계를 내면 조선인 회사가 전체 1910년대 63개가 허가가 납니다. 10년 동안 63개 회사나 1년에 6개 정도 회사만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일본인 회사는 289개가 생깁니다. 거의 1년에 30개씩 회사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시간이 흐르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일본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일본 회사들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일본 회사가 지배하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가들의 숫자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리잖아요. 편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다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쭉 이야기해주면서 1910년대를 이야기했었죠. 정말 무섭고 살기 힘든 시대였다고 했었죠. 무단 통치, 공포 통치, 폭력 통치 시대라고 했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에 나오는 그런 자유들, 정치활동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그냥 두드려 맞죠. 직결처분으로 그냥 매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두드려 패도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이 191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단체는 제가 다 비밀결사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신문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민족신문들 다 출판 금지당합니다. 대한매일신보도 일제 이제 끝나풀 신문으로 바뀌어요. 앞에 대한자 빠지고 매일신보로 바뀝니다. 그거는 완전 일제 기관지예요. 제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하면서 한숨을 많이 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당시의 교육이 어땠나 살펴보고 국내 독립운동단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교육령은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 일제 강점기 동안에 총 4차례 조선 교육령이 발표가 되는데 1차가 1910년대, 2차는 20년대, 3차는 30년대, 4차는 40년대. 그러니까 연도를 자세히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외우기 힘든 사람은 그냥 1차 조선 교육령은 1910년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그 당시의 통치 방식과 그 내용을 연계시키면 자연스럽게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조선 교육령의 내용을 한번 보죠. 1910년대의 1차 조선 교육령이 1911년에 발표가 됩니다. 1910년대에 발표된 거잖아. 그러니까 무단 공포 통치야. 식민지 사람들을 차별하고 괴롭히고 무시하는 그런 통치 방식이야. 그럼 당연히 조선인들 교육에도 그런 차별이 들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기술만 배워. 그래서 실업교육 위주로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사나 그런 데는 우미나 교육이라고 나오죠. 똑똑한 사람을 배출 못 시키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뭐 사립학교 설립하는 거 이런 거 다 총독부 허가 받아야 돼요. 설립이 가능해.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해. 그래서 사립학교 못 만드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냥 학교 못 보내고 그냥 옛날 그 서당에 보내면 서당 하늘천 따지 서당이 그때까지는 그냥 신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서당에 보낼 수 있었어. 근데 일본 놈들이 1918년에 서당 규칙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서당도 허가 받아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요. 응?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정말 못 받게 만듭니다. 1차 때는. 그리고 보통학교 했잖아요. 예전에 보통학교가 기본 과정이었잖아요. 일본 놈들은 보통학교 과정이 6년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 사람들은 4년 과정이었어요. 2년 덜 배워요. 그리고 실업교육 위주로 배우고. 차별교육이죠. 차별교육. 조선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못 배워야 하거나 아예 배우지 않아야 하는 민족이다. 그게 바로 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에는 대충 뭐 1차 조선교육령은 식민지 차별 교육이었고 실업교육 위주의 우민화 교육이었고 또 조선인은 보통학교 4년 과정으로 짧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시험 풀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조선교육령은 1920년대 가서 다시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1910년대 무단통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볼 거는 뭐냐. 이제 이런 무단통치에 맞서서 국내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통치, 막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무조건 비밀로 몰래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한등급에 나오는 이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는 딱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회 이렇게 두 개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지가 그 다른 문제 선택지로도 자주 등장하니까 지금 이 화면 속의 키워드와 선택지를 외워놓으시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단체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근대 공부, 일제강점기 공부하면서 이런 화면에 이런 몇몇 개념들이 이제 나와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이미 나오기도 했어. 몇 번 나오기도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기왕 공부하는 거 개념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1910년대 이 독립운동 단체를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회 두 개만 알면 된다고 했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었어요. 뭐 풍기광복단, 뭐 송축회, 또 뭐 기성단, 자립단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 화면에 두 가지란 얘기예요. 이런 여러 단체들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표가 뭐였을까?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국권을 회복하는 거야. 독립하는 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모두 독립을 원했겠죠. 근데 그 독립된 나라가 어떤 체제를 이루었으면 좋겠는지는 각각 달랐습니다. 단체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들이 바로 이제 화면 속에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들어봤죠? 복벽주의, 입헌군주제, 공화주의, 공화정, 공화주의. 이 세 개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겁니다. 복벽주의부터 보죠. 복벽이란 말이 임금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누가 주장했을까? 이거 유생들이 주장했어요. 의병활동하던 유생들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를 추구를 했어요. 독립의군부 키워드가 뭐였지?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이 이끈 단체잖아.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 밀지를 받았어. 그리고 임병찬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상소의 달인 우리 의병, 마지막까지 의병 일을 일으켰던 우리 최익현의 제자입니다. 임병찬이. 유생이에요. 유생들은 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가 일제 국권을 반환해달라, 또 일본군을 조선에서 빼달라, 그런 요청을 전국에서 이제 동시에 전화로 이제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지 못하고 임병찬이 잡히면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복벽주의는 왕을 다시 복위시키자. 전제 군주정을 추구하는 게 복벽주의입니다. 입헌 군주제는 뭐냐면 입헌 헌법이 있어야 돼. 근데 군주도 있어야 돼. 그래서 입헌 군주제야. 왕은 이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법도 만들어서 해보자. 고종 퇴위됐잖아. 그래? 그러면 고종을 해외로 망명시켜서 그 독립운동의 그 고종을 해외로 망명시킨 다음에 그곳을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자. 그게 바로 이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런 식의 이제 독립운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주의.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죠. 이승만도 그때 미국에서 공화주의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대 초반에는 말씀드린 복벽주의나 이런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던 사람들도 1910년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대부분 이제 공화주의로 바뀝니다. 점점 이제 임금에 대한 그런 권위나 이런 뭐 임금에 대한 충성 그런 게 없어집니다. 임금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임금에 대한 충성 뭐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로 변해가는 과정이 근대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토대가 되는 이념이 바로 공화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 화면에서 화면 다시 돌아가죠. 이 대한광복회가 바로 공화정체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했다. 공화정체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한 독립운동단체는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그걸 어떻게 알아?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념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근대를 공부해야 이런 용어에도 익숙해지면서 근대가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시 독립운동 단체로 돌아와서 독립의군부는 방금 이야기했죠. 임병찬이 전북 그 순창 지역에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활동을 했어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복벽주의였고 또 그들이 이제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 요청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까지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광복회는 공화정 수립을 지향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광복회의 특징은 군대식 조직이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최고 대빵을 총사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총사령. 그리고 총사령이 바로 박상진, 그리고 부사령이 김좌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였냐? 대한광복군 하는 일이, 대한광복회 하는 일이 군자금 모집하고 또 친일파들 색출해가지고 차단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뭔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그 의열단하고 좀 비슷하죠. 느낌 오잖아. 이게 1920년대에 가면은 여러 이런 의열 활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시초, 그 조상이 바로 1910년대에 대한광복회였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정체 수립을 목표로 했고 총사령 박상진을 둔 군대식 조직이었다. 이 정도 알아두면 191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은 끝입니다. 끝. 그거 빼먹었다. 우리 그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그 시민회가 1911년에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그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나? 했었죠. 1907년에 만들어졌던 시민회가 우리 1911년에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것도 뭐 기본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독립운동 단체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3.1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3.1운동 하나만 갖고도 진짜 1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1시간이 뭐야, 지금.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게 3.1운동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까지 보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분 지났어? 벌써 35분 지났네. 큰일 났네, 정말. 간단하게 3.1운동 한번 볼게요. 우리가 3.1운동을 기미독립운동이라고 하죠. 독립선언서를 기미독립선언서라고도 합니다. 기민년에 일어났어요. 기민년에 1910년대 사건이고 기미, 가을, 병정, 무기 4, 5, 6, 7, 8, 9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거 연도는 꼭 기억해야 돼요. 3.1운동의 연도. 그래야 1920년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3.1운동의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화면의 것들이 사료로 또는 선택지로 아주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납니다.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요. 그리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의 평화 원칙을 발표하면서 그때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제창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자기 민족의 운명은 그 해당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겁니다. 이게 뭐야? 식민지 국가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민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본은 당장 꺼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1917년에 11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이른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죠. 레닌이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이 연설을 하죠. 식민지 약소 민족의 독립투쟁을 지원하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열광을 했죠. 그리고 1919년 1월에는 중국 그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신한청년당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이게 뭐 제대로 뭐 국제사회에 뭐 관심을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중한 성과고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한테는 기가 사는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또 1917년에 중국 상하이에 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왕, 뭐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를 하게 돼요. 이거 지금 그리고 이제 1918년에 만주에서 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선언을 합니다. 이건 그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주에서 신채호, 박은식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독립해야 된다고 만주에서 외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9년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외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3.1운동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28 독립선언은 3.1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그 일본 그 유학생이던 유학생들이 그 YMCA 강당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읽고 외치고 뭐 영어하고 일본어 번역해가지고 뿌리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독립선언이에요. 물론 이제 다 경찰한테 잡히고 뭐 해산 당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송계백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이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들고 국내에 이제 몰래 비밀리에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송계백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최린이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뭐 이 당시에는 친일파가 아니었으니까 이 당시에 민족 대표였지. 최린, 최남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결국에 이제 그 3.1 운동의 그 기미 독립선언서가 바로 이 도쿄의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지금 한 6가지 정도 7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3.1 운동의 배경들입니다. 사실 이 배경들이 시험에 사료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배경이 있죠. 뭘까요? 화면에 답이 있습니다. 고종이 죽었어요. 고종이 1919년 1월에 고종이 죽었습니다. 사실 고종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그 일제가 자기 아들 순종을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거든.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일본 여자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스트레스로 뇌출혈로 죽어요, 고종이. 근데 백성들한테는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 고종이 독살되었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1910년에 한일 병합 후에 이 식민 통치하에서 1910년대 정말 이 죽지 못해서 살던 우리 백성들이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다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끓어올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배경들로 인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고종의 이제 독살설이 거기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3.1운동이 준비가 되고 판이 깔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1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인산일이 뭐냐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인 그 민족대표가 거사회를 잡고 기미 독립선언서를 최남선이 작성하고 공약 3장을 한용문이 씁니다. 우리 그 독립선언서하고 공약 3장은 이거는 내용을 대충 알아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자주 등장하는 사료거든요. 그러니까 최남선이 작성한 이 기미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5등은 자해아.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자,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구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여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차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등등 후약. 5등은 자해아. 나오면 독립선언서야. 공약 3장은 뭘 알아야 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회의 발표하라. 이거 나오면 공약 3장. 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외쳐라. 대한독립 만세. 이거 공약 3장을 활용해가지고 그 영화 그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서 그 배우 누구야? 고화성 있죠, 고화성. 고화성이 이제 저렇게 감옥 안에서 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되게 막 그 끓는 막 정말 가슴이 들끓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외쳐라.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54회 시험 선택지에 기미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진 인쇄소가 심화 시험에 등장을 했었죠. 그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성사와 관련된 그 숨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그 3.1운동 전에 그 전날에 독립선언서 한 장이 미리 유출돼가지고 그 날짜가 원래 뭐 3월 2일이었는데 1일로 땡겨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걸 입막음하려고 최린이 뭐 돈을 썼네 어쩌네 뭐 하여튼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3.1운동 그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아무튼 거사 당일이 돼서 태화관의 민족 대표가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제창하고, 또 사람들은 태블공원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꺼내들고 만세를 외치고 그럽니다. 일제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죠. 정말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칼로 태극기 든 손을 막 베어버리고 모가지를 잘라내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어디선가 또 나타납니다. 선생님, 장사꾼, 노동자, 기생, 심지어 그지들까지도 막 전부 다 모두 거리의 불황자들 모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불러 제낍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해버리고 장사꾼들은 철시라고 하죠.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형태로 또 3.1운동에 동참을 하기도 합니다. 만세를 불러요. 무차별 사격 막 총을 쏴대도 다음날 나와갖고 또 만세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시에서 시작됐다가 점점 이제 농촌으로 확대가 됩니다. 3.1운동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3.1운동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2달 동안 총 2,000회 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총 200만 명이 참여한 엄청난 그런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7,500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16,000명이 부상당했고, 검거된 사람이 5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잡힌 것만 그 정도니까 사실 통계 안 잡힌 거 따지면 훨씬 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저항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제가 근데 이 3.1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유관순 옥사 사건하고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죠. 그 이화학당 원래 다니던 유관순 고향이 병천입니다. 병천. 천안 옆이에요. 천안. 천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천에 내려가서 이화학당 다니던 유관순이 병천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만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인 것 같아. 몇 회 전에 그 한능검 시험 지역 문제 천안이 나왔어요. 천안. 그래서 유관순 그 아우네 장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천안에 독립기념관도 천안에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 어린 유관순 누나가 이제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옥중에서도 이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영양실조, 또 갖은 고문으로 죽게 되죠.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게 그 고화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거 유관순 이야기, 그겁니다. 그리고 또 뭐 경기도 그 수원인가 화성에 제암리라는 그 마을 교회에 사람들 모아놓고 밖에서 교회에다 모아놓고 교회 밖에다 다 대못질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한 다음에 그 20몇 명을 다 불태워가지고 끔찍하게 그런 죽인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이게 그 대표적인 3.1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그 사례로 꼽습니다. 아무튼 이런 1919년의 3.1운동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그 3.1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3.1운동 결과 중에 시험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뭐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왜? 우리가 눈으로 봤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됐어. 그리고 민족 대표들이 다 모였어. 한자리에 다 모였어. 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걸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3.1운동 때. 그래서 야, 이거 일본에 대항하는 그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조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도 있죠.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합니다. 이 1910년대에는 무단 공포 통치였잖아요. 근데 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 거야. 뭐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 그리고 3.1운동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그런 내용들이 이게 뭐 외신을 통해서 이런 세계에 알려지면 국제사회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졌어. 그래서 1920년대에 들어가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3.1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던 그런 운동가들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야, 우리 애국개몽 운동? 야, 3.1 운동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했던 3.1 운동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압했는데 우리가 계속 평화 투쟁을 해야 돼? 이 말로 하면 안 돼. 일본 놈들은 우리한테도 무장이 필요해. 무장 투쟁이 필요해. 그래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서로 합쳐가지고 그 세를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1920년대 그런 의열 투쟁이라든가 군사 그런 무장 투쟁의 계기를 3.1 운동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1 운동이 아까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널리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 대항해서 이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이라는 형식으로 펼쳤대. 그런 게 이제 소식이 널리 퍼집니다. 그게 중국에도 퍼졌죠. 그래서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인도에서는 그 영국에 대항한 비폭력, 불복종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또 베트남, 필리핀, 하여튼 여러 이런 식민지 국가에 영향을 준 게 바로 3.1 운동입니다. 우리 그 중국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 선택지는 종종 등장하는 선택지죠. 다른 문제의 오답 선택지로 종종 등장합니다. 자, 뭐 이렇게 3.1 운동을 끝내도록 하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벌써 50분이네. 이제 마지막, 1910년대 마지막 국외 독립운동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54회에도 나왔었어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중국, 미국, 멕시코 순서로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이 키워드로 그냥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내용을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간도부터 볼게요. 일단 서간도는 시민회를 알아야 돼. 시민회. 우리 시민회에 가장 잘 나오는 선택지가 뭐랬지?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이거였잖아. 거기가 어디야? 바로 서간도입니다. 남만주, 삼원보가 서간도야. 그래서 안창호, 이상용을 비롯해가지고 이시영, 이회영 형제가 집에 그 논, 땅, 집 다 팔아가지고 개척한 곳이 바로 서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간도 시종기라고 하는 사료가 등장을 자주 해요. 이 서간도 시종기가 뭐냐면, 좀 전에 말한 그 우당 이회영 선생 부인 이은숙 씨일 거예요. 그분이 1966년에 낸 책 이름이 서간도 시종기예요. 이 시종기, 처음 시자하고 끝 종자예요. 서간도의 시작과 끝, 이런 뜻입니다. 서간도 시종기가. 그래서 하루에 뭐 온 가족이 다 같이 뭐 만주로 갈 준비를 했다. 뭐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팔았다. 뭐 몇만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았다. 뭐 그런 내용이 나면 뭐야? 그게 서간도 시종기의 내용이고 바로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서간도에 정착을 해서 경학사를 설립하죠. 경학사는 이제 한인 자치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흥강습소를 세우죠. 이 신흥강습소가 훗날 그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영화 명당에서 보면은 조승우가 나오거든요. 조승우가 거기서 풍수지리가로 나오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시영하고 이회영 형제가 그 조승우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간도 지역에다가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소? 하니까 조승우가 새롭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신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영화가.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런 서간도에 신흥 무관학교가 세워진다는 걸 암시하면서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나죠. 하여튼 뭐 이 정도 알면 서간도는 끝납니다. 이시영, 이회영 형제, 또 서간도 시종기, 경학사 설립, 뭐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 설치, 이 정도 하면 서간도는 끝. 북간도로 넘어갑시다. 자, 북간도, 서간도는 압록강 이쪽이고, 북간도는 저쪽 이제 그 두만강 이쪽이에요. 러시아랑 가까운 그 최고 북쪽이 북간도입니다. 서간도에는 아까 이상용, 이시영, 이회영 있었다면, 북간도에는 이상설이 있었습니다. 이상설 우리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지? 우리 그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파견됐던 그 이상설 맞습니다. 그분이 북간도에 그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웁니다. 세워서 교육을 해요. 우리 그 용정, 명동촌, 밀산, 한흥 이런 지역명들이 나오면 거긴 북간도예요. 우리 근대 관련된 그 독립운동 관련된 영화들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용정촌, 명동촌, 밀산, 한흥 이 지역명들 대화 중에 꼭 등장합니다. 밀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흥에서 왔습니다. 명동촌에 용정에 사는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용정에서 온 뭡니다. 뭐 하면 자기 이런 지역명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은 북간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간도에는 중광단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이 있는데, 이 중광단은 대종교와 관련된 군대 조직이죠. 그리고 이 나중에 그 종교하면서 대종교와 중광단을 또 연관시켜야 되겠죠. 종교를 볼 때 중광단이 대종교의 그 군대 조직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북간도에 있었다. 그리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이제 북로 군정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간도 쪽에 있는 군대는 서로 군정서가 되고, 이 북간도의 중광단이 나중에 그 북로 군정서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서간도에는 경학사라는 자치기구가 있었죠. 북간도에는 간민회라는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민회가 나중에 감도 국민회로 개편이 되고 대한독립군 편성해가지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헷갈리죠 이제 막. 뭐가 또 막 나오고 막 중광단 나오고 무슨 회 또 나오고 막 갑자기 경학사 나왔다 갑자기 간민회 나왔다가 막 헷갈리잖아요. 공부해야지 어떻게 외워야지. 아무튼 북간도 키워드는 이상설, 서전서숙, 명동학교, 대종교의 중광단, 그리고 자치기구인 간민회. 뭐 이 정도 알면 문제를 대략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해주로 넘어가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54회 시험에 이번에 연해주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해주에는 신한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집결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주민들도 모여 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신안촌의 자치단체인 권업회가 자주 나오죠. 연해주 시험으로 잘 나오죠. 권업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뭐 권업신문도 발행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설하고 이동희가 그 뭐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해갖고 활동을 했다. 이 내용으로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에 만들어집니다. 1914년 우리가 그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반일 감정을 좀 등에 업으려고 러일 전쟁 10주년 기념으로 대한광복군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1914년에 무슨 일이 터지죠? 1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같은 편 먹어요. 연합군. 그래서 뭐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는 뭐 이제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긴 해요. 대한광복군 정부, 연해주.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대한국민의회. 헷갈리죠? 아우, 이제 너무 많아. 이제 이것저것 막 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릴 거야. 외워야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아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3.1운동 일어나고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내 서울에 한성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러시아 연해주에 이런 임시정부 성격을 띤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임시정부가 나중에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지만, 뭐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막 노선 갈등도 일어나고 막 공산당 창당해서 막 나가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연해주를 정리하자면 키워드로 그냥 정리해서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달달 그냥 외워버려요, 키워드만. 신안촌이 있었다. 신안촌에 자치기구로 권업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권업신문도 발행했다. 이상설, 이동희 등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3.1운동 후 임시정부 성격을 지닌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다. 연해주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중국은 별거 없습니다. 아까 본 그 뭐 상하이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또 뭐 그 신한청년당 김규식이 뭐 파리 강화회에 파견되었다, 이 정도. 1910년대에는 그거만 알면 돼요. 중국은 넘어가고 미국 봅시다. 미국하고 멕시코 보고 끝냅시다. 일단 그 안창호가 미국에서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흥사단. 자, 흥사단 기억하시고, 미국의 흥사단.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10년대는 아니지만 1908년에 장인환과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암살합니다. 스티븐스에서 들어봤죠? 스티븐스가 누군데 왜 암살을 합니까? 벌써 까먹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저번 영상에서 배웠죠. 우리 고문정치, 외교고문 스티븐스 기억나죠? 그 스티븐스가 1908년에 미국에서 기자회견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인환하고 전명훈이 이거를 하고 스티븐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암살을 계기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져요. 아이고, 이름도 이제 헷갈려 막.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미국에서 흥사단, 그리고 1908년 장인환 전명훈의 스티븐스 암살을 계기로 해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도 외워야지. 하와이에서는 대조선 국민군단이 만들어집니다. 하와이 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이끄는 건 박용만. 1917년에 해체가 됩니다.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펼쳤다. 미국 끝. 키워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키워드 2개로 끝내면 됩니다. 이번에도 선택지에 나왔었죠. 이 사탕수수 농장을 애네켄이라고 합니다. 애네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애니깽이라고 불렀어요. 애니깽.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애니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 이때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다룬 애니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애네켄. 그리고 숙무학교. 애네켄과 숙무학교는 뭐다? 멕시코다. 이렇게 2개 알면 멕시코 끝납니다. 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1시간 됐네. 자,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기 1910년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휴가를 내고 아들하고 조카를 데리고 제가 충남 공주에 다녀왔거든요. 정말 그 역사 유적지 위주로 재미없는, 애들은 재미없었을 거야. 근데 재미없는, 첫날은 역사 유적지 좀 두르고, 둘째 날은 이제 그런 계곡 자연휴양림 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물에 발 좀 담그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한국사 그 영상도 충남 공주 편도 조만간 올릴 거고요. 또 한 3달 전인가 4달 전에 제가 그 나주 향교하고 서원을 제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그 나주 향교하고 그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유네스코 유산인데 거기에 최치원이 배양이 돼 있어요. 고려 최치원이. 그래서 나주 향교하고 정읍 무성서원 다녀온 것도 같이 해서 조만간 올려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문화통치로 바뀐 1920년대, 그리고 이제 의열투쟁, 또 삼미증식기획, 또 여러 다양한 운동들, 단체들, 1920년대 정말 할 게 많아요. 1920년대는 아마 2개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